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32회 자격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예. 자, 월요일날 어떤 과목 하셨어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민법. 상당히 어려운 과목, 월요일날. 화요일날은요? 상당히 공포스러운 과목이죠? 공법. 수요일날은요? 개론이네, 그죠? 개론. 같은 과목이에요. 하여튼, 어려운 과목이에요. 개론도. 그래서, 그 유명한 민계공. 그렇죠? 민계공. 자, 그럼 오늘 무슨 과목입니까? 네, 그렇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 상당히 편한 과목입니다. 우리 과목은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편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만만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상당히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좀 느낌적으로는 굉장히 수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1월 달이니까 그죠? 기초 이론 강의죠. 그래서 기본서로서는 처음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과목의 어떤 특징과 과목의 구성만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목의 특징과 과목의 구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 과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의 구성, 과목의 특징,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목. 자, 우리 과목은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제 중개사법.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학원에서는 사법 그러더라고요. 사법.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사법. 중개사법입니다. 자, 우리 과목은 몇 차 과목입니까? 네. 자, 2차 과목이죠. 1차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민법하고 개론. 그렇죠. 시험 순서는 개론부터 먼저 이렇게 번호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개론. 자, 그러면 2차 과목으로서는 첫 번째 과목이 뭡니까? 네? 다시 2차 과목으로서는 첫 번째 과목이요? 네, 중개사법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건 잘 여러분 좀 파악해가지고 좀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첫 번째 과목은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이 1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시험 순서가 중개사법 1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41번이 공법, 그리고 같이 칩니다. 그 다음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무슨 과목 치죠? 공시법이랑 세법이랑 같이 칩니다. 그러면 공시법이랑 세법이 서로 다른 과목입니까? 네, 공부할 때는 다른 과목으로 공부하죠. 근데 시험장의 시험으로서는 같은 과목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한 과목으로 보는 거지. 공시법이랑 세법을 합쳐서 한 과목으로 봅니다.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합쳐서 40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우리 점수 이제 꽈락 점수를 매기는 거지. 그러니까 공시법, 세법은 나누면은 등기법이 있고 지적법이 있고 세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목이 또 3개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그래서 내가 좀 잘 안 되는 과목은 포기를 하고 또 좀 다 안 되지만 좀 그래도 또 되는 과목은 더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시법, 세법이 합쳐서 한 과목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렇다면은 2차 과목은 몇 과목 시험 치는 거예요? 3과목을 시험 치는 거지. 과목 수 자체는. 2차 과목은 1차는 2과목 시험 치는 거고 2차는 3과목을 시험 친다. 그래 얘기하셔야 돼요. 공시세법이 합쳐서 한 과목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법 특징이 있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주 내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내용이 쉽다는 거는 다른 공법이나 민법은 혼자 이렇게 막 두 번, 세 번씩 막 10번씩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되고 물론 암기는 더 안 되겠지 당연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근데 우리 과목은 그냥 책을 펴고 이렇게 좀 읽어봐도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암기는 물론 잘 안 되는 거고 원래. 암기는 처음부터 안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암기 잘 안 되더라. 그러면 그래서 막 나이가 되니까 암기가 안 되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암기는 옛날부터 처음부터 안 됐던 거였습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자, 그런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는 대충은 압니다. 근데 이제 학원에 오는 이유는 이제 빨리, 그죠? 다른 과목하고 같이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할 분량이 많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 와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쉽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용이 쉽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양이 적어요. 우리가 법령만 따졌을 때, 공인중개사 법령만 따졌을 때 몇 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냐면은 11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118개의 조문. 이 118개의 조문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28문제에서 한 30문제 나옵니다. 40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40문제는 우리 전체 과목, 우리 과목에서 40문제 나오는 거고 40문제 중에서 이 법령 파트만 해서 28문제, 29문제예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양은 118개 조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이 적다는 거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법, 민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결혼도 양이 보통 양이 아닙니다. 결혼도 여러분들 공부를 아직 안 해서 그런데.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실제 위원들이 쉽고 양도 적으니까 문제는 내야 되겠고 하니까는 어떻게 문제 내겠습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냅니다. 시행규칙까지 아주 상세하게 냅니다. 조사 하나하나까지 그렇죠? 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맞추려면 그 조문의 대부분의 내용을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돼. 여기서 말하는 암기는 막 줄줄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물어봤을 때 거의 1초, 2초 만에 그 단답형으로도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며칠, 5일, 5년, 3년 이런 식으로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물어봤는데 뭐 보자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거는 요약집. 나중에 요약집이 나올 건데 이 요약집을 보면 이제 아주 쉽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은 요약집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왜 그러냐면은 제가 판사한 내용이 그대로 요약집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판서를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자유입니다. 자기 공부 스타일대로 하셔야 돼. 뭐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서 하고 누가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냥 자기 공부는 알아서 자기 스타일대로 하셔야 돼요. 다 틀리기 때문에 능력이. 그래서 공부 방법은 그냥 자기가 맞는 방식대로 정해서 하시면 되고 요약집에 하여튼 판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있어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2차까지 합격을 해야지 자격증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신 분들 이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합격자 모임 때 가면 중개사법 때문에 합격했다고 막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개사법 아니었으면 떨어졌다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11월 달에 합격자 모임 때 와가지고 자, 이런 걸 지금 현실제 지금은 잘 못 느끼겠지만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자, 몇 점을 받아야 되느냐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아야 되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최소 몇 점? 80점 맞아줘야 돼요. 100점 만점에 80점을 맞으려면 40문항에서 몇 개를 맞춰줘야 됩니까? 계산기를 들고 다니세요. 계산기를. 계산이 잘 안 되네, 이게. 계산기를 올려놓든지, 계산기를 올려놓으면 합격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계산기, 그것도 메이커가 있어. 다른 메이커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분홍색입니까?
주황색. 가시오. 올려놓는 순간 합격이었어요. 개론이, 예, 뭐, 겐토가 이제 딱 바로 적중이 되는 거죠. 하여튼, 농담이고, 80점을 맞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80점. 최소 80점. 그럼 몇 개? 32개, 2개. 32개. 32개. 32개를 맞아주면 돼요. 그럼 80점이에요. 하나에 2.5점입니다. 그렇죠? 40문항에 2.5점, 100점 만점. 그러면 8점 맞으려면 32개를 맞춰주면 돼. 몇 개 틀려야 됩니까? 8개 틀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역할은 다 한 거예요. 자, 80점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혹시나. 그러면은 무슨 과목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왜 또 공법입니까? 또 하필.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목인가 봐요. 공법이. 다른 과목 때문에 하여튼 떨어진 거예요. 우리 과목 때문에 떨어졌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8점 맞아주면은 우리 점수 다 한 거예요. 근데 77.5점 받고 떨어졌어요. 그럼 무슨 과목 때문에? 그래도 공법. 그건 아니고 77.5점 받고 떨어졌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과목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 과목 역할을 다 못한 거지. 분명히 그것도 한두 개 차이로 떨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점수 같으면은. 그럼 우리 과목에서 한두 개만 더 맞췄으면 합격이에요. 우리 과목은 한두 개 더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다른 과목은 한두 개 맞추려면은 엄청나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80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이제 목표가 있죠. 저는 몇 점을 여러분들을 맞추려고 하냐면 90점을 맞추고 싶어요. 90점. 저의 목표는 90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90점이면 몇 개 틀려야 되죠? 4개. 뭐 수학이 좀 약하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바로 또 어느 학원 가면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수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4개를 틀려야 돼요. 4개. 되겠습니까? 목표가 4개 틀리는 겁니다. 최소 8점인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4개, 그러니까 90점 맞출 수 있을 정도. 더 맞추면 더 좋고 최대한 많이. 100점 맞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80점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을 항상 그렇게 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 과목은요. 충분히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과목이다. 그래 보시면. 자, 일단은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과목의 구성이에요. 우리 과목은 파트가 3개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법령이에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그럼 세 번째 파트는 뭡니까? 중개 실무 파트가 있어요. 파트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사신문항이 나오잖아요. 사신문항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몇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28개에서 30개 정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한 5문제에서 6문제, 중개 실무 파트가 한 6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파트에 중점적으로 나오고 어느 파트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 공인중개사법 파트 여기에서 28개 나왔는데 몇 개를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28개 나왔으면 일단은 다 맞추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한 몇 문제 정도 실수해야 됩니까? 2문제만 실수해야 돼요. 그럼 몇 개? 26개. 여기서 막 대여섯 개 나 틀렸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대여섯 개 틀리면 끝난 거예요. 웬만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뭐 뒤에서 이렇게 뭐 왕창 맞추지 않나. 물론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는 좀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힘든 건 나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건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다. 자, 26개 정도를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8개 나왔을 때. 플러스, 자, 5문제 나왔다. 그럼 몇 개 맞춰줘야 될까,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플러스 해가지고 28개, 5개, 몇 개입니까? 33개. 40문제 되려면 몇 개 나와야 돼요?
7개 나와야 되죠? 7개 중에서 그러면 26개, 3개, 29개, 32점 되려면은 몇 개 맞춰야 돼요? 3개를 맞추면 됩니다. 6개, 7개 중에서. 그럼 반타작이잖아. 반타작이잖아. 여기 반타작이, 이 반타작이죠. 여기 반타작 하면 끝난 거예요. 여기는 반타작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합격 점수, 여기는 32개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각 파트별로 한두 개씩 더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90점이 나오는 거예요. 각 파트별로 한두 개씩 더 맞추면 이제 90점 나오겠죠. 네. 그렇게 맞춰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과목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18페이지입니까? 책에? 18페이지 보시면은 연역 같은 거 나와 있어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1년에 우리가 이제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1년에 이제 오늘 하고 이제 이거 시험 채택까지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시험에 물론 안 나오는데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얻을 수 있어.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가볍게 여러분들이 물어보면은 자기 상식선에서 아는 내용을 대답합니다. 크게. 자, 일단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유래예요. 유래랑 그 다음에 발전 과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중개업이 발전되어 왔냐 이건데, 우리나라 크게 이제 시대를 4개로 나눠 가지고 쭉 진행할 건데, 일단 고려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 이전은 잘 모르겠고, 고려 시대.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다음에는 무슨 시대예요? 무슨 시대? 외국에서 왔어요? 무슨 시대? 조선 시대예요. 조선 시대, 조선 초기랑 그 다음에 1890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 다음에는 무슨 시대로 넘어가죠? 일제강점기. 그렇죠. 일제 시대예요. 일제 강점기, 일제의 초기, 그 다음에 1922년,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일제 시대 다음에는 해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크게 4개로 구분해서, 자, 고려시대 때 그러면은, 고려시대 때도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위탁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상인이 있었어요. 그 상인을 뭐라 불렀냐면은 객상주인 이래 불렀습니다. 객상주인. 줄여가지고 이제 객주에 불렀어요. 객주. 그러니까 지금의 도매상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객주 밑에서 구체적인 물건 거래에 흥정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이제 소매상급이죠. 거간이라고 합니다. 거간. 그러니까 이 객주 거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객주 거간 아주 자유롭게 중개업을 했다 이래 있습니다. 자유업 시대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이 객주 거간 이 사람들을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의 효시라 그래요. 효시. 시작이다. 기원 아시죠? 기원. 자, 그래서 고려시대로 정리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 네, 조선시대, 조선 초기에 이 거간들이 분업화되고 취급하는 물품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소를 취급했다. 소를 전문적으로 취급했다. 그럼 무슨 거간? 소거간. 그렇죠. 소거간. 아닙니다. 소거간 아니고 무슨 거간? 우거간. 옛날에 한자를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자를 우거간 이런 식으로. 자, 뭐 소거간 뭐 해도 상관없어요. 우거간. 우거간이 아니고 우거간. 그다음에 뭐 포목거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을 전문적으로 취급했다. 그럼 무슨 거간이 되겠습니까? 집은 가거간. 역시 가거간. 가거간 또는 각해, 거간이죠. 거간이고 각해.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집에 대해서 주름 잡는다 해가지고 집주름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집주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제 자유롭게 중개업을 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이 가거간 각해 집주름을 이 채는 최초입니다. 최초에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 글자가 잘 안 적히네. 중개사.
최초의 소장님이네. 그렇죠? 최초의 소장님이 가학거간이다. 집주름이다. 각해.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거간들이 어떻게 막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질서가 문란해지겠지, 당연히. 거래 질서. 자,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1890년에 제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객주 거간 규칙입니다.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중개업을 했습니다. 인가지. 이게 뭐냐면 최초의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법제,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법, 그러니까 최초의 법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최초의 법, 이게 객주 거간 규칙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일제 시대로 넘어오게 되죠. 일제 시대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토지 수탈과 식민지 정책을 이제 펴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 객주 거간 규칙을 어떻게 하냐면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하면은 당연히 무슨 업이 되겠습니까? 자유업이 되겠지, 자유. 그런 다음에 이제 1922년 다시 이제 일본이 이거 이제 거래질서 또 확립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소개영업에 관한 소개영업 치체규칙, 치체라는 말이 단속이랍니다. 단속, 치체규칙을 제정을 해요. 소개영업 치체규칙. 그래서 그 당시 경찰서장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중개업을 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최초의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근대화된 법제, 근대화된 법제로서의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대화된 법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일제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1961년이에요. 1961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중개에 관한 어떤 법을 이제 제정하게 되는데 그 법이 뭐냐면 소개영업법이에요. 자, 이거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소개영업법을 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신고를 해서 자유롭게 신고를 해서 신고한 사람은 어떤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 이래 보시면 돼. 자, 그런데 요 소개영업법은 뭐 모든 민사중개, 부동산뿐만 아니라 직업이라든지 혼인 같은 거 있어요. 직업 소개, 혼인 소개 같은 모든 민사중개를 그 규율 대상으로 했습니다. 민사중개를 규율 대상으로 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개업을 이제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복덕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복덕방이 여기서 생기복덕을 불러일으키는 방, 복덕방. 중개인이 나오는 거죠. 중개인. 자, 그 다음에 1983년도 80년대로 넘어오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80년대는 굉장히, 여러분 80년대 다 사셨잖아. 그죠? 80년대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80년대 그렇죠. 초등학생 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80년대 대학생인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죠? 80년대 군대 간 사람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80년대는 약간 그래도 그 전보다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70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죠? 굉장히 이제 부동산도 많이, 이제 시장도 많이 변했어. 그래서 이 소개영업법으로는 이 부동산을,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대체하기 힘들었다 해가지고, 따로 부동산에 관한 법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법이에요. 부동산 중개업법을 만듭니다. 제정.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중개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허가 받아가지고. 부동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에 관한 중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1985년도가 이제, 1985년도, 요게 이제 언제냐면은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 제1회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85년도에. 85년도에 시험이 시행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험은 몇 회입니까? 32회, 그렇죠? 32회면 1년에 한 번씩 쳤다고 봤을 때 쭉 따져보면 저는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친 적이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32회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이 85년도는 언제냐?
자,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85년도는요, 제가 태어나고 10년 뒤.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공개합니다. 미리 공개. 태어나고 10년 뒤니까, 그러면 저는 무슨 띠입니까? 토끼띠라는 거예요. 토끼띠. 토끼띠를 한번 손들어 보세요. 토끼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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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띠? 네. 토끼띠는 합격입니다. 토끼띠는 합격이야. 토끼띠 합격. 보나마나 합격이에요. 토끼들은 굉장히 잘하거든. 소띠 한번 손들어. 소띠. 소. 올해 소띠입니까? 올해 소띠죠? 소띠 합격입니다. 소띠 합격.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합격을 하세요. 해야 됩니다. 합격해가지고 합격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일단 1인당 한 사람씩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 공부하러 이렇게 데리고 오셔야 돼. 이쪽으로 학원으로. 그 의무가 발생이 돼요. 합격생들은. 되겠습니까? 네. 자, 하여튼 저는 토끼띠라는 사실을 미리 공개하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또 차츰차츰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999년으로 넘어갈게요. 1999년. 자, 부동산 중개업법이 여러 차례 이제 또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등록을 통해서 중개업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각종 규제들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네, 각종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등록을 통해서 중개업을 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2005년에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법률명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자, 법률명이 뭐로 변경되냐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바뀌어요. 법률명이.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2005년도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등록제, 그때도 여전히 등록제입니다. 그럼 2014년도에 이 공인중개사 업무 이거랑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분리가 돼. 분리가요. 요게 오면서 이렇게 분리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이 두 개가 된 거지.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공인중개사 법이랑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요거 두 가지 이렇게 법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에는 공인중개사법은 그대로 이제 똑같이 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뭐로 바뀌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등만 들어가요. 등이 들어갔어요. 자, 등이 안 들어갔으면은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만 있는데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안에 내용이 세 가지인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랑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랑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랑 이 등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구성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여전히 뭡니까? 등록제. 지금까지 계속 등록제입니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무등록입니다. 무등록 중개업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냐면 3년 동안 콩밥을 먹을 수가 있어. 3년 동안. 그러니까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제라는 사실. 요거 한 가지 하려고 요거 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요거 이제 다시는 안 봅니다. 안 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뭐 물건으로 부동산 뭐 이런 거 집에 와서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런 거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시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이거
시험 합격하고 나서 한번 읽어보든지 그러면.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이런 거 왜 읽고 있습니까 지금? 집에 가서 읽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볼 필요 없고 뒤로 넘어가서 저게 핵심 정리에 지금 칠판하고 비슷한 표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밑에 2절에 보시면은 공인중개사법 구성이랑 성격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 성문법이니 이렇게 뭐 오른쪽에 불문법이니 이런 거는 몰라도 돼. 이거는 시험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위에 페이지 21페이지 위에 참고학습에 보시면 구성이 있어요. 구성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 자, 모든 법이 다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구성. 대부분의 법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법률. 법률은 어디에서 제정을 하는 겁니까? 법률은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 어디서?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국회에서.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법률. 그리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것을 뭐라 부릅니까? 시행령 이래 불러요. 시행령. 시행령은 같은 말로 시행령 누가 만드냐면은 누가 만듭니까? 대통령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대통령령 이래 불러요. 대통령 명령, 대통령령. 대통령 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령. 그래서 시행령이랑 대통령령이랑 같은 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내용은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자, 시행규칙은 누가 만드냐면은 각 부장관이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장관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다고 해서 명령이라 해서 국토교통부 명령이에요.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률은요 총 이제 7개의 장 7장 51조가 제일 마지막 조예요. 51조가 제일 마지막 조고, 자, 그 다음에 시행령은 7장 38조가 제일 마지막 조예요. 그리고 시행규칙은 29조가 제일 마지막 조로 되어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합쳐보니까 51, 38, 29를 다 합쳐보니까 몇 조가 됐어요? 이게 118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18개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28문제에서 30개가 나온다. 그래 보셔야 돼. 이게 구성이 자 됐습니다. 요정도. 그게 이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이제 참고 학습 부분에 있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요 대통령령은 시행령은 주로 무슨 내용이 있냐면 각종 사항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사항 기준이 들어 있고, 시행규칙은 뭐가 들어 있냐면은 절차, 각종 절차라든지 별지 서식 있죠. 서식 양식이 들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2 페이지 성격이 나오네. 그죠?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성격, 공인중개사법 성격이네. 자, 공인중개사법 성격은 크게 이제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기본법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일반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 사항, 장소를 불문하고 이 법 적용받는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그걸 다른 말로 일반법 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별법이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특별법이냐? 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이렇게 서로 같은 내용이 있다면은 어떤 법을 먼저 적용시킵니까? 특별법을 먼저 적용시켜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실익은 법 적용 순서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법을 먼저 적용시킨다.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에 중개에 관한 내용이 있고 상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다. 그러면 어떤 법을 먼저 적용시킵니까? 네, 중개사법을 먼저 적용시킵니다.
중개사법 먼저 적용시키죠. 근데 중개사법에 그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상법과 민법 중에서 어떤 법을 먼저 적용시키죠? 3법을 먼저 적용시키지. 왜? 앞에 있으니까?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상인이에요. 상인으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상법 적용받습니다. 그 전에 먼저 중개사법 특별법이니까 적용받고 없으면 상인이기 때문에 상법 적용받죠. 상법에도 없으면 모든 국민의 법인 민법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상법과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중개사법.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중간법이네. 중간법. 중간법 다른 말로 혼합법. 중간법, 혼합법. 그러니까 공법적인 요소, 등록관청과 개업 간의 관계는 공법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랑 의뢰인 간의 관계는 사법적인 요소라. 그래서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어 있다 해가지고 중간법이라 부르고 혼합법이라 불러요. 그리고 사적 주체에 공적 주체가 개입되는 그런 법을 사회법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같은 말이다. 같은 말. 그래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취급하겠다 해가지고 국내법입니다. 국내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법은 국내법.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특징을 다시 제형과 밑줄 거보겠습니다. 22페이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해서 일반법. 최대한 수업 시간에 암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반법. 자,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서 양가로 이번에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밑줄 긋고. 제목 정도만 아는 것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자, 양가로서 한번 오른쪽 페이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인 혼합법이다. 혼합법은 다른 말로 이제 중간법, 사회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에 국내법이다. 국내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격과 구성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한 장 넘겨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총칙이라는 게 나왔어요. 총칙인데 우리 법 조문에 보면은 총칙이라고 해가지고 1조, 2조, 3조가 들어있어요. 1조, 2조, 3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총칙은 1조에 보면은 이제 목적이고 2조는 용어정이고 3조는 중개대상물입니다. 1조 목적, 보통 모든 법의 제1조는 목적입니다. 재정 목적이에요. 근데 다른 법은 목적이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우리 법은, 우리 중개사법은 목적이 과거에 시험 문제 2, 3년제로 한 번씩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몇 년 전에 이렇게 바뀌었어.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이후에 계속 나올 거라고, 매년 나올 거라고 막 매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안 나왔었어요. 작년에도 나올 거라고 이제 막 말을 했는데 이제 안 나왔었어.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제 선생님이 막 나온다고 해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셔야 돼. 그리고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때까지도 나왔던 내용들이고 하기 때문에 목적은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 조문 자체만 있죠. 두 줄 정도만 암기를 하면 끝이에요. 그거만 암기해주면 그거랑 다른 말 찾으면 돼. 그러면 틀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조문을 보세요. 밑줄을 꺼보겠습니다. 밑줄. 자, 첫 번째 목적은 전제이면서 목적이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까지입니다. 밑줄. 여기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입니다. 그 전문성 제고. 세 번째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자,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간접 목적이면서 2차 목적이에요. 국민경제 이바지.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 이바지예요. 간접 목적, 2차 목적.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적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봅니다. 최대한. 자, 제1조의 규정이 되어 있죠. 재정 목적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전제이면서 목적이죠.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 전문성 제고. 그럼 그 전문성에서 이 그는 누굽니까? 공인중개사를 말해요. 여기 말하는 공인중개사가 이 그입니다.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하여. 자,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네, 국민의 경제발전 이바지,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보십니다. 자, 이 네 가지 목적인데 일단은 이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법 규정들만 한번 몇 가지 적어볼게요. 이렇게 뭐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 목적에서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관련 규정들을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목을 아는 것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표적인 업무는 거래계약서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시점에 뭘 작성해야 되겠습니까? 확인설명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확인설명서 작성이 있고, 그리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라는데, 이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딱 해야 할 업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겸업이라고 있습니다. 겸업 업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법 규정들이고, 그 전문성을 높이겠다 이 말이에요. 전문성을 높이겠다. 이거는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정한 무엇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교육 제도.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 일정한 어떤 자격의 결함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라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게 관련 규정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니까 일단은 일정하게 어떤 지식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제도 이런 규정이 있고, 그리고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니까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니까 돈하고 관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개보수 얼마를 받는지, 중개보수 및 실비 실제 드는 비용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 그러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각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법 규정. 어차피 제목들도 다 알아야 돼. 제목들도. 그래서 미리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뭐. 아닌 것은, 목적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목적이 아닌 것은, 목적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이 글자랑 다른 걸 선택하면 돼. 그러면 그건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업무. 공인중개사 업무죠. 업무가 목적이지. 공인중개사 업무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험 지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러면 이건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틀리잖아. 그죠? 예. 자, 그래서 문제를 내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글자를 막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글자를 바꾸든지 간에 맞추려고 하면 정확한 기본 조문만 딱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맞추려고 하면 일단 조문을 암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문을 이렇게 시험 지문에 나오는 조문을 이렇게 막 적는 거예요. 이렇게 질판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또 예로서 죄송하지만 잘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까먹어버렸어요.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요번에 나와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제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제도. 예.
특이한 게 많아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목적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성 제고라고 나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라 나옵니까? 공신력 제고 이런 말 나와. 공신력 제고. 이것도 틀렸죠? 지금 목적이 아닌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 업무 이런 식으로 목적이 아니고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는데 적절한 규제, 규율 뭐 이런 거 목적 아닌 것이죠. 자, 그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뭐라고 합니까? 국민재산권 보호 이런 게 국민재산권 보호. 그다음에 거래질서 확립. 좋은 말인데 이거 다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 외에도 수요, 공급 조절 뭐 이런 하여튼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 법상에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재정 목적은 이렇게 4개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각 분단의 대표 한 사람씩 읽어 볼 거예요. 자, 표정이 별로 안 좋네. 그러면 그거 치우고 각 분단끼리 읽어보겠습니다. 분단끼리 딱 좋네. 4분단이네, 그죠? 딱 어떤 학원은 한 분단에 한 명 앉아 있으면 그분은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뭐 그럴 줄 알고 거기 앉았겠나, 그죠? 뭐 여기는 뭐 인원이 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좋네, 그죠? 자, 각 분단에 하나씩 읽어야 되는데 막 다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1분단은 저 제일 벽 쪽에 한 줄이죠. 1분단. 첫 번째 저문을 읽으시면 되고 첫 번째 그 목적. 그 다음에 중간에 2분단입니다. 2분단. 그리고 3분단은 여기 세 번째 분단이고 4분단은 여기 마지막 창가 쪽에 마지막 분단 4분단.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셔야 돼. 안 그러면은 다른 학원에는 이것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냥 너무 작게 하는 바람에 이것만 계속 하다가 뒤에 거 무슨 뭐 의미가 있나 해가지고. 자, 시작하면 하시면 돼.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시작하면 하셔야 돼요. 자, 재정 목적 시작.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별론데. 다시 할게요. 한 번만. 다시.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뜻이죠. 자, 재정 목적 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전문성 제고하고,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무제의 목적은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여튼 목적을 이렇게 누가 딱 이제 뭐 딱 건드리면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 목적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오픈을 해가지고 친구가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왜? 이러면서 그렇게 대답하면은 그 친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갑니다. 바로 집에 가면서 전화번호 바로 삭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러면서 막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하여튼 목적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25페이지에 용어정의 나옵니까? 예, 용어정의. 자, 용어에 관한 정의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때까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리고 여태까지 안 나온 적이 없고 그것도 거의 1번 문제로 나와요. 쉬운 것 같은데 자, 어려움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